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 하에 철도 운영과 한국인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방 후 전개된 한국인의 자주관리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군의 철도 접수와 철도 조직 재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점령군의 진주가 개시되었습니다. 8월 15일 태평양 미군 사령부가 오키나와 주둔 제24 군단에 의한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점령을 결정함에 따라 사령관 하지 중량은 주한미군의 예하 조직으로 군사정부를 수립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제24 군단 사령부는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여 9일 일본 측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후 10월에는 군정 실시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아놀드 군정장관이 엔도 정무총감 이하의 국장들을 해임하고 미군 장교들을 국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총독부 조직은 주한미군 군정청으로 인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4 군단 측은 조선에 대해 극히 제한된 정보밖에 갖고 있지 못하였고 철도와 통신이 교통통신국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헐리 중령과 해밀턴 중령이 각각 국장과 철도 담당 간부로 내한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8일 고바야시 국장과 대면하고 나서 교통과 통신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해밀턴 중령이 교통국장으로 취임하여 9월 15일 교통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로써 총독부 교통국은 군정청 교통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해밀턴 국장은 별 문제 없이 철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일본인, 한국인 할 것 없이 교통국 전원 직원이 별도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정전대로 근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인 종사원 대표회 회장이었던 김진태를 임시국장 대리로 임명하는 한편 해임된 고바야시 국장을 국장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철도 수용의 상황을 보면 시설 보수는 실시되지 않았고 종래 명동계통이 무너져 철도 운영은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24 군단 수성 주임 코넬슨 중령은 장명 175명의 제790 철도 운영 중대와 제131 철도 공장대 주둔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7일 철도 운영 전문가인 카스턴 소령이 본국에 배치되었고 다음 날 28일에는 유럽으로부터 운전 담당 폴리엄 중량, 자재 담당 코스그레이 소령, 공무 담당 헤이 소령, 기기 담당 프렌치 소령이 내한하여 본국 과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제790 철도 운영 중대와 제131 철도 공작대가 도착해서 각각 경인선과 경성 공장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인 밑에서 근무할 것을 거부하고 일본인 또한 철도 운행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9월 28일에는 각 역구의 소속장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직장은 책임자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는 미군의 초기 방침이 실패하여 사실상 일본인의 장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더욱이 사태 악화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급기야 10월 7일에는 남한 내 철도 수송이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인 종사원 대표회가 인정되었다고는 하나 한국인의 철도 운행이 가능하기까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산재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인이 고위 관리직뿐만 아니라 현장의 기술직에도 종사한 반면 한국인은 주로 하위 기술자와 현업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관리 및 기술 부분에서 커다란 공백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인은 전쟁 중 채용된 청소년으로 근무 경험이 적어 충분한 직무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인 사이의 좌익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어 일본인 직원의 잔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그 직무를 대신할 한국인 직원도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군정청은 일본인을 해직 처분하는 한편 미 철도 부대를 증파하여 철도 운영을 재개하는 동시에 미국인 감독하에서 한국인의 운영 능력을 제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밀턴 국장은 10월 6일 일본인과 한국인의 교체를 명하여 과장, 계담임, 현장의 소속장 등으로 한국인 과장을 임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향상을 위해 1945년 10월에는 중앙교통종사원 양성소를 열어 부족한 전문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해 통신 110명, 전기 37명, 기계 45명, 운정 110명을 6개월간 교육하였습니다. 이 중 운전 계통은 요원 부족이 너무나도 심각해져 수업 기간을 3개월로 단축, 1945년 12월부터 수료생 110명을 현장에 긴급 배치하였습니다. 동시에 군정청은 철도 운영 2개 대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본 배송 예정이었던 제770, 737 철도 운영 대대를 한국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철도 부대로부터 장교 9명이 환경편으로 급파되었고 이후 본대가 본격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우선 제30송 통제부가 도착하여 수송요원을 주요 역 철도 수송 사무소에 파견하여 운전 배차의 사령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으로부터 11월 중 제737 철도 운영대대와 제770 철도 운영대대가 도착하여 각각 대전 이북과 대전 이남을 담당했습니다. 이게 대대는 장교 35명과 하사관 병 1213명으로 구성되어 운전사령, 조차장, 기계공, 선로 검사 요원과 같은 관리 및 기술직에 종사하여 한국인을 직원을 지시 관리하였습니다. 철도 시스템은 지방하에 철도사무소, 역, 구가 놓여져 지방 분권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식 철도 시스템과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차 및 객화차도 일본의 협계용이 아닌 표준계로 미국식을 따르고 있었고 보유 차량의 일부는 과거 미국에서 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한국인과 미군 간의 철도 운영의 기술 체계에서 커다란 차이점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군 지시하에 철도 운영이 그렇게 원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어 장벽과 동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문제되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병사가 현업원으로 감독자의 자질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12월 말까지 본국 배속 장병 46명 중 26명이 귀국 재배치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후 장병들의 제대 및 복귀가 많아져 철도 운영에 자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열차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견인 정수와 안전 하중을 무시한 철도 편성, 열차 분할 운전조차 감행되어 점령작전의 수송과 일본군의 송환 수선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 철도부대에 배속하여서 한국인이 철도 운영에 임하게 되자 조직구조의 재편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연동되는 것이었으면 물론입니다. 1945년 12월에 이루어진 모스크바 3상 회담의 결과 우선 임시정부를 수립한 후 임시정부와 미소공동위원회가 신탁통치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한정책은 남한의 행정조직을 정비해 이를 기반으로 장래 임시정부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주한미군 사령부 등 군정청을 국가기구로 정비하는 한편 경제위기 발생과 방지와 같은 소극적인 입장을 버리고 경제통제력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철도 재편이 중시되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분단으로 조선국철은 대륙철도로서의 성격을 잃어 수송수요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시스템의 절반 이상을 상실하였습니다.
특히 맨파워 면에서는 일본인의 귀환을 염두에 둔다면 해방 전 약 30% 수준으로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인 소유의 해운, 하역, 자동차 운송 등 교통 관련 34개사가 귀속 사업체로 교통국 관리하에 들어왔으나 사업 부문은 철도에 한정되어 귀속 사업체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1946년 1월 1일 교통국이 운수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본국의 7개 사업 부분을 총괄하기 위한 총무, 격리, 인사, 자재 4개 과로 구성된 스텝 조직을 설치하고 그 밑에 사업 부문으로서 철도 운수국, 해상 운수국, 공로 운수국, 비행 운수국, 조선 해륙 운수회사, 조선 화물자동차 통제회사, 조선 운수회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도 운수국은 본국, 철도 운수국, 철도사무소, 역구의 4단계 구조에서 철도 운수국, 철도사무소, 역구의 3단계 구조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때 신임 국장으로서 주한미군 수송 주임 코넬슨 중령이 화학 전문의 해밀턴 중령을 대신하여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3월 29일 군정처의 개편함에 따라 운수국은 운수부로 개칭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선국철은 내부 자원과 태스크에 걸맞은 조직 구조가 정비된 것입니다. 한편 철도 안전이 위태롭게 되자 이를 담당할 철도 경찰과가 설치되었습니다. 해방 후 역군의 및 주변의 번잡해져 역시설 및 화물의 도난 사고와 무임승차가 다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연기, 임도재 등 좌익그룹이 운수부 경성공장 종업원 동맹을 조직한 다음 11월 5일에는 좌익계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에 가입하고 조직 확대를 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지 사령관은 안전담당 부서의 설치를 명하였고 맥널런 철도 운수국장은 미국의 도로 경찰을 모델로 한 철도 경찰을 신설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운수국 내에도 철도 경찰과가 1946년 1월 25일에 설치되어 신설 철도 경찰학교 졸업생을 채용하는 형식으로 증원이 이루어졌고 그 인원은 1946년 6월 1067명에 달하였습니다. 철도경찰은 한편으로는 수송 관련 각종 위법 행위를 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활동 분자에 대한 내정 등을 공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 재편과 더불어 인적, 물적 자원의 조달 방식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맨파워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일본인의 해직으로 상당수의 한국인이 특진하여 중견간부로서 기술직 및 관리직에 임명되었으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당장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1946년 5월에 양성소를 운수학교로 개편하여 36대 1의 경쟁률로 선발한 학생 308명을 관비로 교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운전 직원 중 선발된 우수자를 대상으로 수업연한 3년의 운전 고등과와 수업연한 1년의 특과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업원의 재교육기관으로 1개월에서 6개월의 교육을 하는 전수부를 부설하여 영무, 기관사, 수차 등 15개 과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교육의 기회는 일부의 직원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직원들은 현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다음으로 물적 자원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전 시 일본인의 직원들에 의한 중요 문서 파기로 인해 종래 거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없었고 장래 조달, 보관, 보급 시스템을 하나부터 재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자재과에서는 코스그레이 과장을 중심으로 각종 서류, 카탈로그, 재고 기록표의 작성으로부터 자재 발주, 수치, 배급 등에 관해 한국인 직원을 지도하였습니다. 자재는 재고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어 지역 내에 조달 가능한 품목은 구매기를 통해 구입되었지만 레일, 에어브레이크, 차축, 역찬탄 등은 가리와 긴급 구호, 민수품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로부터 조달되었습니다.
그러나 1946년 1월 비축 석탄이 고갈되어 다음 달 2월 중 수송 계획의 75%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해외로부터의 자재 조달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국철은 전시즌과 같이 기존 시설을 전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 공장의 수리 상황을 보게 되면 수리 부품 및 자재 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직공장 회의에서 작업 내용이 결정되면 파손된 기관차로부터 부품을 수거하여 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수리 작업으로 운영 기관차를 1946년 4월 311량까지 회복하여 5월에는 서울 부산 간 특급 여객열차 조선 해방자호를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품 제작이 노동시간의 절반이 허비되고 또한 수리 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이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방 후 미군정의 초기 방침이 철도 운영에서도 그대로 실용되지 못하자 미군의 철도 부대를 배치하고 철도 운영을 재편함으로써 철도 운영의 정상성을 도모하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월 총파업으로 인해 해방 후 자주관리 운동에 기반을 둔 좌익계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우익계 노총에 의해 배제되는 과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